잡다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많이는 못 볼 것 같고. 아 이거 씨발 꾸기면 안 됐는데 이거 지금 스캔 떠가지고 이거 성적표 입력해야 되는데 모르고 꾸겨버렸어. 이거 보니까 그 스캔 뜨면 채점 해준다 해가지고 그 온라인에다가 올릴 생각이거든. 일단 시험지는 나는 개인적으로 좀 어려운 시험이었다고 생각하거든. 저번에 풀었던 것보다 훨씬 내 개인적인 체감 난이도는 좀 높다고 생각했는데 독서로는 잡밥이고 독서는 틀린 놈은 그냥 어디 문제 있는 놈들이고. 야 독서로 해서 틀린 사람 있냐? 설마? 손 들어봐. 몇 번? 2번? 3번은 뭐야 이 새끼야. 2번은 말장난 같은 거거든. 거기 기억으로부터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 골라보라고 했는데 1번의 문장들 자체만으로 의미관계가 덜 분명할 때는 접속어의 사용과가 크게 나타난다 했는데 조용히 해봐. 이거 반대로 얘기하는 게 지문에 있었거든. 내 지문 까먹어가지고. 마지막 문단의 한편 앞에 보면 문장들 자체만으로도 의미 관계가 분명하여 의미 관련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접속어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란 말 있지. 바꿔 얘기해 보면 문장들 자체만으로 의미 관계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접속어의 영향력이 크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지. 이해됐나? 그래서 이번에 1번 선지 같은 경우는 그냥 그거 뒤집어 놓은 거야. 틀린 사람들 3 또는 5 찍었냐? 못 찍었어. 3번 틀렸다고 열받게 할래? 너 몇 찍었어? 3번 접속어 읽기 큰 영향을 미칠수록 그 접속어는 정보 기억과 회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거 자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이거 자체 맞는 말이다. 근데 왜 틀렸어 얘는? 관련성이 없는 거지. 맞아? 약간 추잡하게 선지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닌데 기억과 관련성이 없는 놈들이 껴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조금 그거 했을 수는 있는데 일단 문제 없을 것 같고 3번은 거기 또라는 말이 있는데 5번 선지 보면 앞뒤 문장 간의 의미 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접속어가 쓰여서 방해를 받았다고 했지. 또라고 하는 건 뒤에 뭔 얘기가 나올지를 이제 예측하는데 도움을 주진 못하지만 글 읽기에 방해를 주는 내용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왜냐하면 지금 미술유관 특별전 기간에 뭐 길이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런데 뒤에는 이제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 맞지? 또 앞에도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뒤에도 해결한 방법 나왔으니까 읽기에 방해를 준다고 볼 건 아니야. 오케이? 넘어갈게. 자 그러고 이제 가나지문 비문학을 볼 텐데 개인적으로 비문학 같은 경우는 일단 요 가나지문이 난 개인적으로 존나 어려웠다고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가 문과라는 걸 고려하면 그 뒤에 스펙트럼 나오는 거 난 좀 어렵다고 생각했거든. 몰라 이거 이과 애들은 쉽다 생각할 수 있는데 에너지 준이 막 이딴 거 나오면 난 좀 어렵더라고. 이거 물리인지 뭐 화학인지 모르겠는데 물리지 둘 다 들어있다고. 그리고 가운데 들어있는 그 비트겐슈타인 나오는 건 그 족밥 문제였고 거기서 틀리면 그냥 여기까지만 말할게. 거기서는 틀리면 안 됐어 내 생각에. 자 그래서 일단 비문학은 첫 번째 세 번째 게 개인적으로는 좀 어려웠다. 문학 같은 경우는 현대 소설이 조금 난해했을 수 있어. 이 약간 그 검정 치마 감성을 좀 알아야 되는데 뭔 느낌인지 아니? 약간 난 그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살짝 그런 느낌 감성이 좀 가미된 작품이라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현대 소설은 좀 애송이들이 읽기에는 좀 어려웠고 나머지는 좀 할 만해서 숙향전이야. 워낙 이거 이 파트 자체가 그동안 문학 공부하면서
뭐 마구할미가 통수 쳐가지고 이선 그 괴롭힌 당하는 거 이거 그 너네들 수능 공부하면서 솔직히 이 지문 여러 번 봤을 테니까 고전 소설은 틀릴 게 없었고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현대시 같은 경우는 그 기영도 바람의 집이 나는 조금 난해하다고 생각은 했어.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 작품 읽으면서 뽑아낼 수 있는 정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보기에서 얘기해 준 것만 그냥 대응시키려고 좀 했었거든. 그 정도 차원이 좀 필요했을 것 같고 고전 시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임계탄 같은 경우는 수능에 나올 여지가 좀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 왜냐하면 이게 조선 후기 애새끼들 지금 다 막 그 먹고 살기 힘들다는 얘기하고 있는 작품인데 똑같은 류의 작품이 작년에 나왔잖아. 작년에 뭐 나왔어? 간민가 나왔지. 조선 후기에 그 애들 세금 때문에 막 그 뭐 돈 발가락 잘린 얘기. 근데 임계탄도 비슷하게 조선 후기에 백성들 괴로워하는 내용이거든. 그래서 주제의식 면에서 작년 간민가를 좀 떠올리게 하는 작품이라 가지고 얘는 수능에 좀 나올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 참고로 위백규 농가 같은 경우는 과거 평가원에 나왔던 애지. 딴 건 다 몰라도 그 면화는 3달에 4달이에요. 그거는 아마 본 기억이 있을 것 같긴 해. 일단 전체적으로는 좀 그렇게 봐놓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너네들이 오답이 나왔을 때 비문학 같은 경우는 가나 지문, 과학기술 지문 나올 만하다고 생각하고 가운데 거에서 틀리지는 말았어야 돼. 개인적으로는 그 비트겐슈타인 나오는 그거는 틀리지 말았어야 되는 지문이었다고 생각하고 문학은 현대 소설에서 오답 나온 건 일단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해. 나머지는 특별히 오답 나올 만한 게 있었나라고 좀 생각이 들기는 해. 일단 근데 뭐 이건 내가 체감한 거고 사람마다 좀 다를 테니까 일단 첫 번째 가나 지문은 우리가 같이 한번 볼게. 얘는 처음 들어갔을 때만 해도 좌밥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가면 갈수록 뭔가 내용이 좀 산이한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하면 이 원시적 불능이랑 후발적 불능이란 개념은 너네 공부하면서 한번 본 적 있지 않냐? 뭔가 올해 한번 이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 기억이 나가지고 EBS 보면서 너네들도 아마 아주 생소한 개념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 다만 지문 자체가 좀 어려웠어. 그래서 얘는 같이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가부터 봅시다. 첫 번째, 화재로 이미 소실된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처럼 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채무자가 계약에 따라 취해야 할 행동인 급부를 이행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원시적 불능이라고 한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일단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너희들이 좀 잡아놓으면 됐을 텐데 거기 뭐라고 나와 있니? 계약 체결 전부터 급부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이걸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참고로 급부가 무엇인지는 그냥 수식어로 처리하면 되는 거지. 채무자가 계약에 따라 취해야 될 행동을 급부라고 하는데 참고로 급부의 개념은 평가원 지문에 이미 언급됐던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읽었어야 되는 부분이다. 맞지? 이렇게 원천적으로 급부 불능일 때 끊어볼까?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되어 애초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므로 끊어볼게. 여기까지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 지금 원시적 불능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급부를 이행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 즉 그걸 급부 불능이란 말로 지금 표현을 했고 급부 불능인 경우는 애초부터 계약이 뭐다? 무효라서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가 된다라는 거야. 여기서 무효라고 하는 말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는 말 과 같다라는 걸 너네들이 생각해 놓으면 돼. 참고로 이 개념도 우리 평가원 독서 지문에서 나온 적 있지? 맞니? 너네 독서 보면서 무효랑 기억이 안 나네. 취소? 맞지?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언급하는 그 지문이 있었어. 맞지? 그 평가원 맞지? 내 기억이 가물가물해. 그래서 요거까지는 너네들이 그동안 비문학 공부하면서 볼만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뒤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서 대금을 수령하는 등 반대급부를 받았다면 끊어볼게. 자, 거기서 너네들이 좀 봐야 될 거 반대급부가 무엇인지 개념 정의 좀 해놓으면 될 것 같은데
등이란 말로 엮였지. 그러니까 반대급부는 어떤 것들 말한다? 예를 들어 대금을 수령하는 거. 대금은 뭐니 말하는 거거든. 한마디로 계약으로 인해서 지금 돈을 받는 걸 반대급부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다면 원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한다. 즉 애초에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는 거기 때문에 반대급부는 계약이 성립됐을 때 돈을 받는 거잖아. 맞지? 근데 애초에 계약이 성립이 안 됐으니까 그 돈을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여기까지 문제 없다. 그리고 밑에 더군다나 채무자가 원시적 불능 상태임을 알았거나 or 알 수 있었음에도 계약을 체결했다면 끊어볼게. 자 거기서 너네들이 생각해야 될 것 채무자란 말 그리고 뒤에 채권자란 말이 나올 텐데 각각 누구에 대응되는지 좀 생각했으면 됐을 것 같아. 자 채무자가 의무를 가진 놈 채권자가 권리를 가진 놈이라는 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개념이야. 그러면 방금 계약 무효인 상황이 지금 뭐가 제시가 됐어? 화재로 소실된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가 지금 나왔잖아. 맞지? 이미 불타서 없는 주택을 돈 주고 돈 받고 파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채무자는 누구야? 파는 놈 사는 놈? 파는 놈을 가리키고 채권자가 아이고 사는 놈을 에 대응된다라는 거. 요 정도 생각했어야 될 것 같아. 이해됐나? 즉 채무자가 원시적 불능 상태임을 알고 알 수 있었음에도 계약을 했다면 채권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는 건 파는 놈이 안 되는 거 알면서 팔았거나 했으면 그때는 산 놈한테 손해 배상해야 된다란 말이야. 이해됐나? 근데 거기서 조금 봐야 될 건 아까 반대급부를 원래대로 돌려놔야 되고 더군다나란 말로 엮였지. 그러면 이 말은 반대급부를 원래대로 돌려놓는 것과 손해를 배상하는 건 같은 차원의 일이라는 거야? 다른 차원의 일이라는 거야? 다른 차원의 일이라는 걸 거기서 좀 인지했어야 될 것 같아. 이해됐어? 더군다나는 뭔데? 약간 인 에디션은 그 같은 개념이잖아. 맞지? 플러스 알파 개념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고 위에서 돈을 돌려줘야 된다. 그리고 채무자가 원시적 불능을 알고 했으면 손해배상해야 된다가 따로따로 이렇게 더군다나로 엮였다면 이거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인식해야 된다고. 이해됐니? 자, 그 손해는 채권자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출한 금액 등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음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말한다. 거기서 내가 정리했던 건 그 손해. 방금 아까 손해배상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손해가 밑에 있는 것과 같은 말이라는 거. 그 정도만 연결했어. 즉 배상해야 될 손해는 뭐?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음으로써 발생한 손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손해랑 내가 준 돈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 거지. 왜냐하면 방금 말했던 손해 예시로 뭐가 나왔는데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출한 금액이라고 했잖아. 예를 들어가지고 부산에 사는 놈이 집 살려고 뭐 차 타고 버스비 내고 서울로 와가지고 계약했다고 쳐. 그게 계약을 하기 위해서 지출한 금액 같은 게 되는 거지. 그런 걸 배상하라는 거겠지. 이해됐나? 그건 계약금이랑 별개지. 그러니까 얘네 둘은 같지 않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게 첫 번째 문단에서 약간 포인트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 다만, 자 다만이란 말 나오면 뭔 생각한다? 예외를 생각한다. 오케이? 법지문에서 다만 나오면 웬만하면 예외가 나올 테니까. 채권자가 원시적 불능 상태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케이스 끊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여기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건 채무자가 불능을 알면서 계약했을 경우에 손해배상해야 되는 거였어. 맞지? 근데 채권자 즉 물건을 사는 놈이 이거 안 된다는 거 알면서 샀잖아? 그러면 뭘 못한다? 손해배상 청구를 못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그럼 여기서 질문 뭐는 할 수 있을까? 이거는 되겠지. 얘는 안 된다라는 거야. 그게 예외에서 지금 말하고 싶은 내용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알면서 계약을 했더라도 계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뭐는 주긴 해야 된다? 계약금은 돌려주긴 해야 돼. 이해돼? 다만 손해배상 청구는 안 된다. 이게 첫 문단에서 좀 포인트로 삼았어야 되는 부분이었다. 요거 읽으신 분? 요거 읽기가 쉽지 않았다고 생각해 개인적으로. 자 그리고 두 번째 문단 볼게. 원시적 불능과 달리 후발적 불능은 나왔으니까
이 정도는 생각했겠지. 이제부터 뭘 인식하면 일자? 원시적 불능과 뭐의 차이? 후발적 불능의 차이를 인식하며 읽어야 되겠다는 건 뭐뭐와 달리를 보고 생각해야 되는 거다. 맞지? 그러면 볼게. 후발적 불능은 계약 체결 이후에 급부 이행이 불가능해진 것을 말한다. 그럼 여기서 짱구 좀 굴리자고. 차이가 어디서 발생해 다현아? 거기까지 읽었을 때. 얘는 언젠데? 얘는 계약 전부터 안 되는 경우. 얘는 그리고 뭐? 계약 체결 이후. 요거 다 읽었지? 이거 못 읽었으면 진짜 씨 어디 가서 내 이름 얘기하지 마. 아니야. 이거 찍고 있으니까 내가 말하지 않겠다. 나랑 같이 공부한다는 얘기 하지 말고 차이점 인식은 계약 체결 전이냐 후냐 급부행이 언제 안 됐는지 그거에 따라 나뉜다는 거 보면 돼. 후발적 불능일 때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끊을까? 여기도 차이점. 원시적 불능은 애초부터 무효. 얘는 유효. 계약이 문제는 아니라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보기 때문에 권리관계나 책임 문제도 달라진다. 자, 채무자의 과실로 후발적 불능이 일어난 경우라면 끊어봐. 채무자는 손해배상 청구에 응해야 하며 한 번만 더 끊을까? 이때의 배상액은 급부 이행을 가정했을 시에 채권자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만큼으로 산정된다. 자, 여기에서 일단 채무자의 과실로 후발적 불능이 일어난 경우를 지금 얘기하고 있지. 한마디로 물건 파는 놈 입장에서 잘못해가지고 후발적 불능이 발생했을 경우를 말하는 거야. 그때는 지금 손해배상 청구에 응해야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그래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 혹시 눈알 위로 굴렸던 사람 있냐? 왜냐하면 거기 보면 이때의 배상액은 급부 이행을 가정했을 시에 채권자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만큼으로 산정된다 했지. 나는 여기서 위로 눈알을 한번 굴렸거든. 왜 굴렸을 것 같아? 손해배상은 언제도 해야 됐는데 원시적 불능일 때도 손해배상은 해야 됐잖아. 맞지? 근데 원시적 불능일 때 손해배상은 어떻게 뭘 배상해야 되는 거였어?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음으로써 발생한 손해. 예를 들면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출한 금액, 이게 손해배상액이었지. 근데 후발적 불능에서 채무자 과실로 후발적 불능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채권자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만큼을 손해배상해야 된다고 했지. 이해돼? 그러니까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는 건 공통점인데 그 배상해야 될 금액에 차이가 있다는 거지. 뭘 배상해야 되는지는 둘의 차이라는 거야. 이 말 이해되니? 오케이? 요거 비교해 본 사람? 읽을 때? 그래도 한 명은 비교를 했구만. 훌륭합니다. 자, 또한 이 경우 채권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는데 또한이란 말로 엮였다. 계약이 해제되면 이미 이행되었던 반대급부가 있더라도 그것은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이므로 법리상 반환되어야 한다라고 나왔어. 이런 건 읽기 불편하면 끊어 읽으면 돼. 다시 읽어볼게. 이 경우는 어떤 경우? 채무자의 과실로 후발적 불능이 일어날 때. 오케이? 이 경우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는데 끊어봐. 그리고 계약이 해제되면 끊어봐. 이미 이행되었던 반대급부가 있더라도 끊어봐. 그것은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이므로 끊어볼게. 여기서 부당이득은 수식어 처리면 좀 해볼까? 원인이 없는 이득일 부당이득이라는 거야. 그래서 법리상 반환되어야 한다. 즉 후발적 불능일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지. 근데 해제되면 아까 반대급부란 말 지금 나왔는데 반대급부는 아까 뭐 하는 거 말하는 거였어? 돈 주는 거 말하는 거였지. 즉 돈을 줬더라도
걔는 부당이득이 된다는 거야. 계약 해제됐으니까. 그러니까 돌려줘야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채무자 과실로 인해 후발적 불능이 발생했을 경우는 요것도 된다는 거겠지. 부당이득을 반환도 해줘야 된다. 계약이 해제된다면. 자, 그러고 어디 갔나? 그리고 두 번째, 쌍방 모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끊어봐. 채무자가 급부를 이행하지 못함으로 한 번만 더 끊을까? 부당이득은 반환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채무자 과실인 경우를 말하는 거였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쌍방 모두에게, 즉 채권자 채무자 모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 건데, 그럴 때도 채무자가 급부를 이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당이득은 반환해야 된다고 했지. 근데 일단 여기서 좀 생각해야 될 건 요거에 대한 언급은 지금 없는 거지. 그러면 이게 요구형이랑 요구형에 뭐가 될 수 있겠다라는 거? 차이로 기능할 수 있겠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이해했나? 아직 명시적으로 언급되고 있진 않지만. 자, 그리고 다만 채권자에게만 과실이 있다면 채무자가 반환할 부당이득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자, 마지막 케이스는 채권자 과실일 경우. 그때는 부당이득 반환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 이해됐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너네들이 봐야 될 케이스는 세 가지가 있는 거지. 채무자 과실로 인한 것, 그때는 손해배상해야 된다. 부당이득 반환도 해야 된다. 쌍방 과실이 아닌 경우, 그때는 부당이득은 반환해야 된다. 마지막 채권자 과실로 인한 건 그때는 돈 돌려줄 필요 없다. 이렇게 케이스가 세 가지로 나뉘고 부당이득의 반환 여부에 따라서 조금 차이를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 요거 정도는 읽었냐? 요게 개인적으로는 조금 중요했다고 생각을 해. 두 번째 문단에서는. 알겠니? 케이스 분류하면서 차이가 뭔지 인식하는 거. 차이를 인식해야 된다는 생각은 다들 했지?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 실제로 그 차이를 인식하고 넘어가는 거야. 인식해야 된다를 아는 걸로는 충분하지 않고 인식을 해놓고 넘어가야 된다고. 오케이? 넘어가자. 그런데 급부불능이 일어난 시점이 명확하지 않은 등의 사유로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의 판별이 어려울 수 있다. 아까 시점 차이로 이제 구분되는 거였는데 시점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또한 원시적 불능으로 판별되더라도 이미 체결된 거래의 안전을 위해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채 책임 문제만 다루기도 한다. 그러니까 지금 그 문단은 문제점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네. 문제점 첫 번째 뭐? 시점 판단이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시적 불능인 건 맞는데 거래 안전을 꾀해야 될 경우가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가령 예시다. 민법 제569조에서는 소유권이 본래 타인에게 있는 목적물을 매매한 경우에 끊어볼까? 매도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자에게 이전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라고 되어 있거든. 근데 여기서 나는 이 가령이라고 하는 말에 조금 주목을 했어. 무슨 말이냐면 그 3문단에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판별 어렵다. 또한 원시적 불능으로 판별되더라도 거래 안전을 위해 계약이 유효한 걸 전제로 책임 문제만 다루는 경우가 있다고 했지. 그리고 가령이란 말이 붙은 다음에 민법 제569조가 나왔지. 여기서 민법 제569조는 소유권이 남한테 있는 걸 매매할 경우에는 매도자가 그 권리를 취득해 매수자에게 이전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얘는 지금 무슨 말이야? 원시적 불능인데 계약이 뭐한 경우? 유효해서 진행되는 경우를 지금 말하는 거겠지. 이해됐니? 오케이? 남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매매를 할 경우에는 애초에 그 권리가 훔친 놈에게 없잖아. 소유권이. 그러니까 걔는 원시적 불능이라고 봐야 되는 거야. 맞지?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 계약이 됐다고 치면
거래 안전을 위해서 매매 계약이 이루어진 걸로 본다는 거라고. 그래서 매도자는 권리를 취득해 매수자에게 이전해야 한다고 지금 말하는 거야. 이해돼? 참고로 이걸 나타내는 법률 개념이 뭐냐? 장물합의는 법률 개념이 아니고 이걸 나타내는 그 법률 용어가 뭐냐고. 선의취득. 우리가 배운 적 있다. 이게 선의취득이지. 매수자가 이 새끼가 도둑놈이란 걸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계약을 했다면 그건 인정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그에 규정하여 매매 계약을 유지하면서 매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다. 한편 넘어간다. 원시적 불능이 돼 목적물의 수량 부족 등 목적물의 일부에 대해서만 보조사지 일부에 대해서만 급부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도 있다. 즉 전체가 불능이 아니고 일부만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지. 이러한 일부 불능의 상황에서도 보조사 원칙적으로는 계약이 무효이지만 끊어볼게. 이거 띄엄띄엄 보는 거 이해했냐? 무효이지만 그 불능인 수량만큼이 애초에 없었더라도 계약이 체결되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면 단락별로 봐. 그러면 계약이 유효하다고 보기도 한다. 즉 그 한편 뒤에 부분은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요 정도 덩어리가 있을 때 요것 중에서 요만큼이 불능인 상황이라고 쳐보자고. 오케이? 그래도 일단 원칙적으로는 뭘로 치긴 한다? 원시적 불능 상황으로 치기는 한다고. 이해됐나? 그래서 계약은 무효로 친다고. 왜? 계약은 전체로 맺었는데 이행은 일부밖에 안 되는 상황이니까 원칙적으로는 무효가 맞는데 문제는 뭐냐? 요 부분이 없었어도 계약이 진행될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그때는 계약을 뭘로 본다? 유효한 것으로 본다는 거지. 이 말 이해했나? 실제 판례에서도 계약을 유지하면서 불능인 부분에 대해서만 나와있지. 거기에서만 부당이득 반환의 책임을 부과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물건 100개 그걸로 돈을 100만 원 벌었다고 쳐볼까? 근데 이 중에서 30개가 불능인 상황으로 쳐볼게. 줄 수 있는 건 7개, 70개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100만 원 받았지. 근데 이 30개가 없었더라도 계약이 체결되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70은 정당한 거래로 보고 그냥 매도자가 갖는 거고 30은 어차피 못 주는 거잖아. 맞지? 여기에 대해서만 반환을 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이해됐나? 여기까지 가지문 봐놓으면 될 것 같아.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두 번째가 좀 빡셌어. 그 첫 번째 지문에서 첫 번째 문단에서 내가 아까 포인트라고 했던 그 부분 아마 그걸 읽어낸 친구들이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읽어내는 게 가능했는지를 좀 복기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 문단에서도 요거 부당이득과 관련해가지고 케이스 분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거 인식하면 됐을 것 같아. 오케이? 넘어간다. 그 다음 자, 계약의 급부불능에 따른 분쟁은 특허권자가 채무자로서 실시료를 받고 채권자가 될 계약 상대방에게 해당 특허의 사용을 급부로 제공하는 실시계약에서 흔히 벌어진다. 특허청의 심판이나 법원의 재판에서 특허가 무효인 것으로 밝혀지면 끊어가면서 봐. 해당 특허에 애초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수식처럼 되겠지? 소급표가 적용되어 그 실시계약이 급부불능 상태에 빠지기 때문이다. 거기서는 일단 소급효란 말이 나왔는데 효란 말 일단 빼고 소급이란 단어 자체는 우리가 법지문을 공부하면서 알고 있어야 된다. 맞지? 소급이라고 한 게 뭐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그 이전 시점부터 적용을 시킨 걸 소급한다고 얘기를 하잖아. 맞니? 그래서 이 소급효가 적용되면 계약이 급부불능 상태에 빠진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두 번째 문단. 이와 관련하여 특허가 무효인 경우 실시계약은 원시적 불능에 해당한다는 입장이 제기되었고 원시적 불능 같은 경우는 풀어 읽으면 되지. 애초부터 뭐 안 되는 상황이라고 읽으면 되는 거지. 맞아? 법원에서도 이러한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러한 취지는 계약을 원시적 불능이라고 본다는 거. 오케이? 특허 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애초부터 없었으므로 끊어볼까?
여기서 애초부터 없었다라는 건 뭐가 적용되기 때문에 소급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애초부터 없었다고 보는 거야. 이해됐나? 그렇기 때문에 실시계약의 성립 당시부터 이미 급부이행이 불가능했다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실시계약까지 무효로 본다면 지급된 실시료는 수령한 이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끊어가면서 봐. 특허 사용을 허락받은 실시권자는 이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한마디로 실시권자라고 하는 건 이제 돈 주고 특허권 사내 말한 거지. 걔는 부당이득을 반환할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 또한 특허권자의 지위로 계약했던 이에게 과실이 있었다면 질문. 여기서 특허권자의 지위로 계약했던 이 세 글자로 패러프레이징 한다면 뭐야? 채무자. 채무자에게 과실이 있었다면 실시권자는 참고로 채권자가 되겠지. 얘는 그에게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파악해야 될 건 뭐야? 지금 특허 관련해 가지고 나중에 특허가 취소당하는 경우 걔를 법원에서 뭘로 본다? 원시적 불능으로 보는데 이때는 부당이득 반환도 해야 되고 뭐까지도 해야 한다는 거? 손해배상까지도 해야 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요걸 정리하는 게 고지문에 고달락에서는 중요했을 것 같아. 왜? 이 언급이 이런 데서 나타나서 가에서 이런 식의 언급이 있었잖아. 맞지? 그러면 그거랑 연결해서 여기서도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측면을 너네들이 그 부분에서 생각했어야 됐다고. 알겠니? 오케이? 자, 밑에 그러나 특허의 무효에 따른 소급효 적용은 특허권의 성립과 관련한 것이므로 적용은 것이므로 나눠볼게. 실시계약의 성립에 이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이건 무슨 말이냐? 뭐의 성립과 뭐의 성립을 따로 보자는 말이야? 특허권의 성립과 계약의 성립을 따로 봐야 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이해됐어? 방금 전 단락에서는 애초에 원시적 불능 상태로 봤지.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는 건 특허 취소되면 애초에 계약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뭐 손해배상도 하고 부당이득도 하고 뭐 다 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했던 건데 특허권이 취소되는 것과 계약 성립을 나눠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반대 의견이 지금 있다라는 거야. 이해했나 여기까지? 계속 이런 취지를 반영하여 2014년에 대법원은 계약 성립 이후에 특허 무효 판정이 난 특정 사건에서의 실시 계약이 후발적 불능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후발적 불능이라 본다는 건 즉 뭐는 인정한다?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일단 인정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안 된 걸로 친다는 거지. 이해됐어? 위에랑 차이점 인식하면 된다. 이 판결에서는 실시 계약의 체결 자체가 기술적 문제 등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끊을까? 원시적 불능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과 한 번만 더 끊자. 요거 좀 개인적으로 추잡하게 나왔는데 실시계약 체결 자체가 기술적 문제 등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원시적 불능이라 할 수 없다는 말은 역으로 뒤집으면 기술적 문제로 인한 것이면 뭐다? 원시적 불능이라는 거야. 개인적으로 좀 추잡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뭔 얘기인지 알지? 이거 문제로 나왔었다. 그리고 실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실시권자는 제한 없이 특허를 사용하여 타 업체와의 경쟁에서 이익을 취하는 등 실시계약의 효과를 누리고 있었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되었다. 한마디로 나중에 특허가 취소된 건 맞는데 계약이 진행 중인 동안에 채권자 너도 이득 본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계약은 유효한 거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대법원은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특허가 무효로 판정되기 전까지의 실시료는 끊어봐 정당하게 지급된 것이므로 반환 의무가 없음을 판시했다. 결국 원시적 불능으로 보는 것과 후발적 불능으로 보는 것 그 둘 사이에서는 뭐를 반환하느냐의 차이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의 차이가 일단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지. 이해됐나?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 그거는 당연히 인지해야 되는 거고, 그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동안 받아먹었던 돈을 뱉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서 견해가 달라진다는 것도 거기서 생각을 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원시적 불능으로 볼 경우는 애초에 계약이 무효니까 부당이득을 반환하는 게 맞아. 근데 후발적 불능으로 보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했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유효한 기간 동안 받아먹은 돈에 대해서는 돌려줄 이유가 없다. 왜? 그걸 이용해서 채권자 너도 돈을 벌어먹었으니까. 이렇게 본다는 거지. 괜찮나? 되게 표정들이 별로 안 좋은데 내가 너무 지금 빨리 하고 있나? 아니 지금 이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후다닥 하고 있는데 지금 못 따라오고 있지? 좋댔네 이거는. 솔직히 난 길을 잃었다. 손. Shut the fuck. 어디서부터 길을 잃었지? 다음 질문으로 가자니. 어려운 질문은 맞는데 솔직히 나는 몰라도 가 부분에서 좀 우리가 읽어냈으면 좋았을 포인트가 있었다고 생각해. 아까 그 못 읽은 친구들 많잖아. 근데 아까 설명 들을 때 아 하지 않았냐? 이게 있었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어려운 건 어려운 건데 좀 공부할 거리가 없는 지문은 아니라고 생각은 해. 개인적으로는 읽어내는 게 쉽진 않지만. 오케이? 일단 끝까지 가볼게. 일단 지금 길 잃은 친구들 몇 명 있는데 잠깐 일단 끝까지 가볼게. shut the phone. 그래서 그러고 밑에 2014년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몇 가지 비판이 제기되었다. 지금 또 까는 거지. 계속 의견이 바뀌고 있는 거야. 대법원을 깐다? 자, 먼저 아니야. 요즘도 대법원 까는 사람들 많던데. 자, 먼저 1번 해당 판결에 따라 실시 계약이 유효하다고 보더라도 양보절 같은 거 다 끊어보자. 항상 후발적 불능에 일반적 법리를 적용했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한마디로 이거는 후발적 불능으로 보긴 보되 일반론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 있대. 무슨 말이냐면 후발적 불능이 특허권자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특허권자 우리 채무자로 바꿔 읽을 수 있다. 맞지? 채무적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실시권자의 계약 해지 요구에 의해 부당이득이 반환될 가능성이 높으며, 끊어봐. 설령 계약 주체의 쌍방 모두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한번 끊을까? 부당이득은 법리상 반환되는 것이 원칙인데, 끊고. 대부분의 판결은 이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나에선 요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은데, 이거 읽고 눈알이 어디로 갔어야 돼? 여기서 분류했던 거. 요걸 딱 가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언급됐는지를 봐놓고 다음으로 넘어갔어야 되는 거지. 맞아? 왜냐? 여기서 부당이득 반환과 관련해가지고 채무자 과실인 경우 쌍방 과실 아닌 경우 어쩌고저쩌고 나왔었잖아. 맞지? 그리고 거기에선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 특허권자의 과실, 채무자 과실의 케이스를 언급했고, 그 다음에 계약 주체 쌍방 모두에게 과실이 없는 이 케이스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어떤 경우든 간에 뭐는 반환해야 된다? 부당이득은 반환해야 된다. 근데 아까 2014년에 대법원은 뭐라 했는데 그 동안에 돈 돌려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네. 눈알이 가로 갔어야 되더라. 여기서 가로 갔던 사람 뭘 읽고 있는 거야 얘들아 지금. 아니 씨발 이걸 보고 가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한다고? 안 했어? 했어? 잘했어. 아니 다시 손 들어봐. 이거 읽고 가로 가야 된다는 거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쉽지 않구만. 이거 진짜 이거 딱 가를 봐야 된다는 생각이 안 드냐 얘들아? 여기까지 못 읽었다고? 무슨 말이게? 다 못 읽어서 못 읽어서 그런 건 어쩔 수 없는데, 읽었다면 가로 갔어야 돼. 니네가 무슨 그 세상에 이런 일이처럼 다 외우고 있지 않는 이상 가서 이 얘기 앞에서 했던 것 같은데 하면 보고 넘어갔어야지. 그래야 훨씬 이해가 잘 되잖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판결은 이에 어긋난다고 보고, 또한 당시 해당 사건은 여러 개의 특허를 대상으로 하나의 실시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어서 끊고, 원시적 불능이 돼 일부 불능인 상황의 법리를 검토할 수도 있었는데, 끊어볼까? 대법원에서 일부 불능과 전부 불능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결론을 내린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그러니까 그 사례는 아까 어디 갔었지? 이거 어디 갔지? 안 적어놨나? 그 일부 불능인 경우에는 그 아까 그 뭐야 그게 불능인 문제가 있었더라도 나머지 때문에 계약이 체결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부당이득 반환 같은 경우는 그 불능인 상황에 대해서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 맞아? 그런 관점을 취할 수도 있는데 대법원이 그걸 쌩 깠다 라고 하는 문제제기가 마지막에 이제 제기가 된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래서 요 나지문 같은 경우는 가를 보면서 나의 적용에 읽어야 좀 제대로 이해가 되는 그런 지문이 아니었나라고 좀 생각을 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게 가나 지문이 따로따로 노는 경우도 있어. 가랑 나랑 완전히 별개의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얘 같은 경우는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의 내용을 연결해서 읽었어야 좀 제대로 이해가 되는 지문이었다고 생각해. 그래서 좀 난이도가 높았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내가 좀 가물가물한데, 그 우리 법지문 6월에 나왔던 거 그 주택 임대차 어쩌고 같은 경우도 나를 읽기 위해 가 내용을 연결해서 읽었어야 됐던 거 기억나냐? 그걸 반영해서 이 지문이 나온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은 들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거 나중에 다시 6평 보면 이 말 무슨 말인지 알 거야.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지문을 읽어봤고, 개인적인 포인트는 3개였다. 이 지문에서 아까 가 첫 문단에서 내가 말했던 거 뭐였지 까먹었다. 그 뭐였지? 지금 요즘에 약간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이 다르다. 그리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케이스 분류했어야 됐다. 그리고 나에서는 아까 가를 끌고 와서 그 부분을 읽었어야 됐다. 그거 정도? 그게 개인적으로는 이 지문을 잡기 위해 필요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해. 자, 넘어가서 문제 4번 가나 모두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한 것. 뭐 이건 틀린 친구 있나? 거의 사람이 아니구만. 이런 적절한 거 고르는 문제는 내가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야 확실하게 안 보이면 굳이 승부 몰지 말고 확실하게 보이는 거 만만한 놈 먼저 걸으라고 했었잖아. 맞지? 1번 2번 3번 같은 경우는 니네가 바로바로 OX 거르기 힘들거든. 4번은 보자마자 딱 답이 나오지. 가에서 계약의 효력이 애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상황, 한마디로 원시적 불능 상황엔 뭐가 있냐라고 말한 건데, 가에서는 뭐 화재로 불난주택 매도하는 거, 나에서는 뭐 특허 계약 무효, 그거니까 4번 딱 찍고 그냥 넘어가는 거지. 나머지를 볼 거 없이. 민찬 몇 찍었는데? 안 나온 번호로 찍었다. 지금 이거 무슨 로또 아니거든 친구? 지금 이상한 얘기하고 있네 이거. 참고로 1번 부당이득이 어떤 게 있냐, 나의 실시료 같은 거 나와 있고, 2번 실시권자 과실로 후발적 불능이 된 상황에서 어떤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가, 반환할 부당이득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가에 이제 나왔었고, 3번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 채무자 과실 뭐 이런 것들은 각각 부분에서 알 수 있긴 해. 참고로 알아놔. 5번 같은 경우는 원시적 불능이 돼 일부 불능의 법리로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는가, 사례가 있는 건 아니고 나에서 검토할 여지는 있었다 정도의 언급은 있었지. 넘어갈게. 5번 문제. 5번 좀 까다로운 문제라고 생각해. 자, 적절한 거 고르는 문제였는데 1번 특허가 무효로 밝혀지면 특허청은 실시계약의 무효 여부를 심판해야 된다. 특허청이 뭘 해야 된다는 얘기 자체가 이 지문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된 게 있냐? 없지? 얘는 심판 그리고 법원의 재판에서 특허가 무효인 것으로 밝혀지면이라고 했으니까 심판을 통해
뭐를 하는 거야? 무효가 되는 거지. 됐고 2번 2014년의 대법원 판결에서는 실시계약이 원시적 불능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추잡하다고 생각했던 건데 뭐 기술적 문제 등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시적 불능이 아니다. 이게 바꿔 얘기하면 기술적 문제에서는 원시적 불능으로 본다. 그 얘기였지. 이건 좀 틀릴만 했어. 요거 틀리신 분 손. 이건 좀 틀릴만 했다고 생각해. 개인적으로 뭔가 다 맞거나 다 틀려 보이는 약간 다 맞을 것 같진 않고 그건 말이 안 되고 다 틀린 것처럼 보였을 것 같은 문제라고 생각이 돼. 3번 후발적 불능이 된 계약에서는 채무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이 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준이 된다. 이거는 아까 뭐의 차이점? 손해배상이 후발적이냐 원시적이냐에 따라 좀 달랐지. 지금 후발적 불능 계약에서는 급부 이행 시 채권자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라고 나왔었지. 넘어가고 4번 원시적 불능이 돼 일부 불능인 경우에는 계약이 원칙적으로 무효하지만 일부 유효로 판결이 된 거지. 5번 계약과 관련하여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해당 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 판정되어야만 한다고 했는데 뭐도 가능해? 후발적 불능 케이스에서도 손해배상이 가능했었지. 누가 문제일 때? 채무자가 문제일 때. 그래서 2번이 정답되는 거다. 틀리신 분 몇 번? 몇 번? 4번. 4번은 할 게 없어서 그럼 할 게 없으면 그냥 게임을 하지 말지. 4번은 참 근데 나는 눈알 굴려서 판단했거든. 4번을 찍고 싶으면 그냥 어디를 보면 돼? 가의 끝을 보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요런 거는 어디 있는지 위치가 기억나면 그냥 눈알 굴려서 와리가리 해가지고 선지 판단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딴 거는 그럴 수 있다 치는데 4번 같은 경우는 걸러낼 수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 위치를 기억했다면. 넘어가고 6번 틀린 놈 있냐? 니 혼자 틀렸는데? 너 언제 그런 얘기 했어 이 새끼야. 아니 찍어서 틀린 사람 손들란 얘기를 한 적 있냐? 처음 듣는데? 이 새끼 유튜버 하면 잘하겠구만 이거. 응? 이상한 얘기 한 적도 없는 얘기를 하고 있네 이거. 3번 매수자 과실만으로 후발적 불능이 초래된 상황에서 매도자가 계약 내용에 따라 수령한 매매 대금. 매수자의 과실 바꿔봐. 채권자 과실이 되는 거지. 맞아? 그때는 돈 돌려주라 해서 주지 말라 했어. 줄 필요 없다 했잖아. 그러니까 3번이 정답되는 거지. 이거 케이스 분류했냐고 물어보는 거지. 이해됐나? 넘어갈게. 7번 그느드 적절한 것 틀린 놈. 7번 기억 채무자 과실로 후발적 불능이 된 상황. 니은은 소유권 타인에게 있는 거 매매한 거. 디귿은 어디 갔나? 실시계약의 효과를 누리고 있었다는 점. 자 기억은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에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다. OX O 맞지? 니은은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의 판별이 어려운 경우다. 얘는 무슨 불능이야? 니은 같은 경우는 애초부터 뭐다? 원시적 불능으로 본다고 했었지? 맞아? 판별되더라도 거래 안전을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그게 가령이란 말로 엮였잖아. 맞니? 2번 기억은 계약의 효력을 믿음으로써 발생한 채권자의 손해에 대해 채무자가 배상해야 되는 경우다. OX X 아니냐? 왜? 아니지. 채권자의 손해에 대해서 그러니까 채권자 채무자가 문제가 아니고 기업 같은 경우는 손해배상을 아까 뭘 하라고 했었어? 급부 이행을 가정했을 시에 채권자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만큼으로 손해배상을 한다 했잖아. 기업인 케이스는.
계약 체결을 위해서 뭐 발생한 돈의 손해배상하는 건 원시적 불능인 경우였고 얘는 후발적 불능인 경우잖아. 그러니까 얻을 수 있었을 이익에 대해서 배상을 하는 거지. 오케이? 그다음 니은은 이미 체결된 거래의 안전을 고려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경우다. 책임은 묻겠지. 넘어간다. 3번 기억은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이행된 반대급부. 3번 찍으면 안 된다. 계약을 함으로써 이행된 반대급부를 되돌리는 거겠지. 그리고 디귿은 특허 무효에 따른 소급표의 작용이 실시계약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거야? 아니지. 4번 기억은 채권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급부 불능 상태임을 알았었던 경우. 이전부터 급부 불능 상태임을 알았다는 건 지금 무슨 불능에 대한 얘기야? 원시적 불능에 대한 얘기라고 했으니까 핀트 안 맞지. 디귿은 후발적 불능인 경우에 그에 대한 일반적 법리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건 맞는 거 같네. 부당이득 반환할 필요 없는 근거를 지금 제시한 거였으니까. 그리고 5번 이해는 계약 체결하기 이전부터 급부이행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맞지? 애초에 소유권이 지금 그 도둑놈한테 없다고. 원시적 불능이야. 그리고 디귿은 특허가 무효로 판정되었음에도 실시계약을 후발적 불능에 판결하는데 영향을 미친 요인. 너 돈 벌었잖아. 요거. 오케이? 넘어간다. 8번 틀린 분. 자, 뭐야, 별로 안 틀렸는데? 예속인 녀석들. 자, 보기 볼까? A기업은 2020년 7월에 B기업과 실시계약을 체결했다. 그 실시계약에 따르면 B는 A가 보유한 특허 X와 특허 Y를 10년 동안 사용한 대가로 A에 정기적으로 실시료를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2023년 5월에 A의 특허 중 특허 X가 무효로 판정되었다. 그냥 지문에 나와 있는 상황을 똑같이 설정하고 있는 거다. 이에 B는 그 이전까지 지급한 실시료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자, 여기서 실시료 반환 청구 소송이라고 했는데 패러프레이징 해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단 말이지. 맞지? 요건 읽었어야 돼. 소송 결과 1심 법원은 A의 실시료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네. 그럼 이 새끼는 약간 누구 느낌이야? 2014년 대법원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겠지. 2심 법원은 A의 실시료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네. 다만 얘는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된다고 봤어. 2심 법원에서 특허 Y에 대한 실시료에 대해 A의 반환 의무를 인정했는지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얘기는 왜 하는 걸까? 일부 불능으로 판단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겠지. 맞아? 왜냐? X랑 Y가 있을 때 X가 무효로 판정된 건 Y는 유효하다는 거잖아. 맞지? 거기에 대해서 2심 법원이 뭐라 했는지를 모른다는 거야. 또한 계약 체결 과정에서 A와 B의 과실은 없었다. 둘 모두 과실이 없는 케이스라는 걸 설정해주고 있는 거지. 자, 1심 법원은 2020년 7월에 특허 X에 기술적 문제가 있어서 계약 체결이 불가능했던 건 아니라고 판단했을 수 있겠다. 기술적 문제는 아까 무슨 불능인 상태? 원시적 불능인 상태를 말하는 거니까 그렇겠지. 2번 1심 법원은 특허 X의 효력이 2023년 5월 이전까지는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끊어볼까? 맞아 틀려? 틀렸지? 효력은 없지만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부당이득으로 안 치는 거다. 이해돼? 그래서 이전까지는 효력이 없어. 왜냐하면 아예 앞에 그 특허청 심판 법원 재판에서 특허가 무효시킨 것으로 밝혀지면 소급효가 적용된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그냥 무효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판결을 뭐 어쩌고저쩌고 하기 전에 첫 번째 문단에서 그냥 무효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X의 효력이 5월 이전까지 그냥 없는 거야. 그래서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판단한 게 아니고 효과가 없는데 효력은 없는데 어쨌건 계약 체결로 인해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돈을 벌어 먹었지.
그 효과를 누렸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본 거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인 거야. 오케이? 그리고 3번 이심법원은 특허 X가 없었다면 실시계약이 체결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보고 20년 7월에 A의 특허 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다고 판단했을 수 있군. 좀 추잡한데 했을 수 있군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여러 케이스 중에서도 그런 케이스로 볼 여지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맞아? 그래서 얘는 된 거고 이심법원은 실시계약이 후발적 불능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A와 B 모두의 과실이 없었음에도 A가 받은 실시료는 부당이득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겠군. 그러니까 돌려주라고 말한 건 그런 것 때문이겠지. 그리고 이심법원은 특허 X가 없었더라도 특허 Y만으로도 실시계약이 체결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X와 관련된 실시료에 대해서만 A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군. 이건 무슨 불능으로 판결했을 수 있다는 거야? 일부 불능으로 판결했을 수도 있지 않냐라고 지금 말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5번도 가능한 거겠지. 오케이? 솔직히 나는 3, 4, 5번 같은 경우는 뭐 제대로 안 봤거든? 왜냐? 2번에서 답이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3, 4, 5번은 굳이 공들여 읽을 필요는 없지 않았나고 생각해. 몇 번 찍었어? 1번? 아 그래? 4번? 2번을 보고 넘어갔다고? 밑에서부터 했냐? 아 그래서 안 보여서 그냥 찍은 거야? 2번 몇 틀렸는지 했나? 넘어간다. 단어 틀린 사람 어디 문제 있냐? 단어를 씨발 틀린다고? 단어는 진짜 원숭이도 단어는 맞추겠구만. 넘어갈까? 좋댔다. 야 지칭 의미론 이거 여기서 틀린 사람이 설마 있냐? 한번 손만 들어봐. 여기에서 내가 틀리는 게 있다. 몇 번 틀렸는데 13번? 2개 틀렸다고? 아 쉽지 않네. 니네 점수를 보면 여기서도 다 맞았을 것 같지 않은데 다시 손 들어봐. 아 안 푼 사람 빼고 지금 풀었는데 틀린 사람을 손 든 거냐? 이거 씨발 틀릴 게 뭐가 있지? 놀랄 놓자네. 10번 틀린 사람? 10번은 씨발 진짜 욕 나오네 이거. 이건 진짜 말도 안 되고. 야 11번 틀린 사람? 11번 다 맞았어. 12번 틀린 사람? 12번은 그냥 넘어갈래. 별로 설명하고 싶지도 않아 이거. 집에 가서 다시 보고 13번은 5번에 유아의 언어 습득에 대해 규명하려면 방법론적 자연주의 입각해 두뇌 내부의 내적인 계산 체제를 어쩌고저쩌고 삼아서 자연 언어에 대한 과학적 이론을 수립해야 된다고 했는데 자연 언어는 어떤 언어를 말해? 우리가 일상에서 그런 사용하는 맥락에 따라 결정된 그런 놈들을 자연 언어라고 하고 촘스키 씨는 그거 말고 과학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건 이거 뭐 아이 언어 아이 언어라고 하는 것만 그 과학적으로 검증 가능한 그런 식기라고 했잖아. 넘어갑니다. 과학 지문 버린다. 별로 읽고 싶지 않으니까. 설마 수능에 물리 나오겠냐? 와. 근데 난 좀 그런 생각은 좀 있는데 물리 같은 건 약간 너무 유불리가 명확하게 나뉘는. 생윤 윤사는 씨만 문과 애들 공부 못해가지고 그 준다 해도 이미 자체적으로 문과는 페널티를 안고 살아간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이거 존나 읽기 불편했는데 첫 문단까지 괜찮았거든.
근데 갑자기 그 들뜬 상태일 때 1, 2, 3부터 갑자기 씨발 살짝 좀 짱나고 그 다음에 그 회전 양자수 나올 때 약간 씨발 대가리 아프고 그랬어가지고 이건 넘어갈래. 야 숙향전에서 야 넘어가봐. 문학 일단 조금만 보자. 숙향전에서 틀린 거 있는 사람 이렇게 많이 틀린다고? 잠깐만 18번 틀린 놈 뭐야 이 새끼들은. 야 내용 일치잖아. 야 이선은 독자에 적힌 글의 내용을 따라 숙향을 찾아갔다? 아니고 숙향은 자신이 찾아온 이선이 옥지안의 진주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물어본 게 아니고 옥지안의 진주를 봐야 된다는 얘기를 했지. 그 검토해 봐야 된다. 살피소서라고 했지. 동촌할미 집에 가서 숙향 보고 왔던 화덕 진군한테 이선은 자신이 이미 그곳을 들러서 왔음을 밝힌다. 통수 맞았다고 지금 막 열받아 했잖아. 할미를 다시 만난 이선은 숙향을 어디다가 숨겨뒀는지 알려달라고 간청했다. 그뭐 씨 어디다가 숨겨놨냐고 물어보고 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 할미는 다른 온천을 구할 수 있음에도 굳이 숙향을 찾고자 한 이선이 감사의 뜻을 표했다. 아 감사합니다. 뭐 우리 장애인 숙향 뭐 그런 얘기 어디 있어. 할머니는 뭐라 했어? 그냥 왜 굳이 거지랑 만나려고 하냐? 그냥 다른 좋은 애 만나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 이거 왜 틀리지? 잘 이해할 수 없어. 19번 틀린 놈. 오, 다 맞았고. 20번. 20번은 뭐지? 야, 무슨 소리야 이건? 자, A. 괴이하게 여겼다. 새가 갑자기 뽀록 날아가가지고 그 이선이 뒤이어서 이선 나오지 맞지? 그래서 새가 보인 모습에 대한 숙향 반응 맞고 이선을 보게 된 상황 맞지? 새 날아간 곳에 다 이선이가 왔으니까. 2번 노홍이 웃으며 허탈해하는 상대에 대한 노홍의 반응이며 그러니까 지금 낙양 동촌에 있을진데 이렇게 속이리요? 이건 뭐야? 그 이 화덕 진군을 찾아오기 전에 이미 마과할미를 봤지. 그리고 거기 이미 숙향은 있었지. 근데 마과할미가 구라쳐가지고 지금 쓸데없이 지금 뺑뺑이 돌리긴 거잖아 맞지? 근데 할매 아 씨발 거기 있었으면서 모른 척했네 하는 게 허탈해하는 거지. 그러니까 노홍이 그냥 웃으면서 상대를 위해 사정을 말한다는 건 마과할미는 네 정성을 시험해보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다시 가봐라. 한마디로 네 테스트 한번 해본 거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한 거잖아 맞지? C. 이선이 탄식하며 자신의 속인 일을 모른 척하는 상대에 대한 이선의 반응이며 상대를 탓하는 뜻을 담은 말로 이어진다. 거기 보면 지금 무슨 일로 수천 일을 왕래하냐뇨? 이선이 탄식하며 할미 말을 고지 듣고 숙향을 찾으러 갔노라. 그러니까 할미가 난구는 참으로 신인 선비로다. 그런 병인을 위하여 그렇듯 수고하니 숙향이 알면 자목 감사리로다. 그러니까 마치 숙향이 여기 없는데 아 걔가 알면 참 좋아하겠네요 하면서 구라치는 거잖아. 문제 없고 그 다음에 D. 할미 정색 빨거든. 상대의 원망에 대한 할미의 반응이며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반박하는 말로 이어진다. 이건 뭔데? 화덕진구는 남천문 밖에 있고 마고할미는 천태산에 있어 인간 세상에 내려올 일이 없거늘. 여기서 남천문과 천태산은 한마디로 인간 세상이 아니란 뜻이야. 이 새끼 너 더위 먹었냐? 걔네들 지금 여기 현실 세계 인간이 아닌데 뭔 이상한 소리 하고 있냐고 지금 정색 빨고 말하는 거라고. 그리고 미은 이 결의를 보이는 웃으며 말 결의를 보이는 상대에 대한 할미의 반응이며 결의에 대한 불신 헤 구라치지마 너 이쁜 애 만나면 뭐 돌아살 거면서 이런 게 아니고 응? 할미가 웃으면서 말한 건 그냥 괜찮은 애 만나가지고 사귀지 뭐 하려고 지금 숙향이 같은 그 병든 거지를 만나려고 하냐. 이건 네 진의를 의심하는 건 아니야. 불신하는 건 아니라고. 그냥 딴 여자 만나지 왜 자꾸 고집 피우냐고 말하는 거야. 뭐라고? 무슨 말이야? 숙향을 못 만나면 차라리 죽겠다. 거기에 대한 할미의 대답. 그냥 딴 여자 만나면 되지 뭐 하려고 숙향한테 집착하니? 그러니까 밑에서 이건 전생에 인연이 있으니까 만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잖아. 맞지? 숙향을 못 만나면 죽겠다는 말에 뭐 하려고 그렇게까지 숙향을 만나고 싶어 하니는 얘가 숙향을 못 만나면 죽겠다는 걸 못 믿는 말이냐?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물어보는 거잖아.
왜 그렇게까지 하냐가 불신은 아니지. 넘어갈게. 21번 틀리신 분? 3번. 화덕진군이 숙형이 수놓은 봉해날개 불덩이를 내리친 일을 이선에게 알려준 거 왜 알려준 거야? 야, 내가 흔적 남겨놨으니까 가서 한번 보라고. 이 새끼가 숙형이니까 이렇게 한 거잖아 지금. 근데 거기 보면 초월적 존재 맞는데 화덕진군 시련을 가해서 능동적 대처를 이끌어냈다. 그러니까 뭐 불로 숙형을 공격한 거냐? 이거는 증거를 남겨주기 위한 거잖아. 숙형이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 내가 보고 왔다라는 거 증거 남기기 위해서 그 불똥을 지금 그거 한 거지. 시련을 준 게 아니지. 시련은 누가 준 거야? 마고 할미가 이선한테 준 게 시련이지. 불똥 튀긴 게 시련이 아니라고. 틀린 사람 손. 몇 찍었는데? 또 2번 숙향이 이선을 보고 요지에서 옥전에 진주를 짚던 성광 같아서 반갑게 여긴 건 하늘에서 정해준 인연. 그때 걔 아닌가? 나랑 그 연이 다 있는 애네. 반가워할 수 있는 거 아니야? 4번 마구할미가 이선을 속여보내 숙향을 찾아내기로 한 것에서 남성 주인공의 정성을 시험하려는 초월적 존재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뭐가 문제인데 4번? 할미라고 하니까 초월적이지 않아 보이냐? 할미가 마구할미 신선할미니까 초월적 존재 맞아. 그리고 정성을 시험하는 건 애초에 그 화덕 진군이 얘기한 거잖아. 시험하려고 그 뺑뺑이 시킨 거라고. 나와 있는 얘기니까 넘어갈게. 이건 그냥 난 약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약간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앞부분 줄거리 일단 그거 앞부분 줄거리에서 천정배필임을 알게 된다 했으니까 천정배필이 천생연분 말한 거거든. 그러니까 그 선녀 소아랑 성관 태을이 같이 결혼할 사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야. 걔가 이선인 걸 모르는 것뿐이지. 맞지? 그러고 나서 보고 나니까 꿈에서 봤던 내 그 남자친구랑 비슷하게 생겼네 해서 반가운 거지. 그럼 자기 약간 마음속으로 난 자기 남친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뭐 인연을 이루기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한 건 명시적으로 딱 그건 아닌데 일단 천생연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서로. 그리고 보기에서도 보면 꿈을 통해 하늘이 정해준 인연을 알게 된 애들이 그 결연을 이루기까지의 과정이 제시된다 했는데 당사자들의 정성과 의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맞지? 그럼 서로가 원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지? 그런 걸 그냥 엮었을 때 이번은 그냥 무난히 맞는 선지라고 난 좀 생각을 했었어. 알겠니? 근데 세모라고 쳐. 내가 말했잖아. 설령 니네가 이걸 세모라고 칠 수 있지. 그런데 세모라고 해서 답을 찍을 이유가 있냐? 얘는 명확하게 아니잖아. 맞지? 3번이냐? 아이씨 뭐 3번은 명확하게 아닌 거잖아. 맞지? 세모 나올 수 있어. 너네가 2번을 세모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이해돼? 나는 맞다 생각하는데 너네들이 세모라고 인식한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야. 근데 맨날 얘기하지만 애매한 게 있고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이걸 찾으려고 했어야 돼. 애매한 게 왜 맞는지 틀렸는지에 고민을 하기에 앞서서 명확하게 판단 가능한 것부터 너희들이 골라야 된다고. 이거 2번 찍은 사람들은 3번을 읽어봤냐? 2번 찍고 틀린 사람 다시 손 들어봐. 3번을 읽어봤어? 읽었는데도 못 골라냈으면
그 연습을 조금 더 해야 돼. 근데 2번은 내가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는 선지는 아닌 것 같아. 넘어가 볼게. 현대시는 개인적으로 가 정도 제외하면 크게 막 문제되진 않았을 것 같은데 22번 틀린 사람? 어, 접속어 뭐 있는데 그래도 뭐 다만 뭐 이런 거 넘어갈게. 23번 3번 왜 틀렸냐? 그 왜 그런 건데? 충분한 보호를 제공할 수는 없었다 라는 건 만족스러운 정도는 아니지만 엄마가 나름 케어하려고 한 거고 아무런 보호와 위안을 못 줬다라는 건 빵이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3번. 24 됐고 25 틀려 그래 임마. 어쩌라고. 24번 틀린 사람 니밖에 없냐? 니밖에 없는 것 같은데? 넌 씨발 손 들지 마. 넌 다 들고 있잖아 지금. 25번 많이 틀린 것만 볼게 지금. 25번 야 다의 글쓴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 반총 동백 골륜 민상 강회 하한의 땅 및 근원이 아니라 물들이 땅이 나온 지점일 뿐이라고 여긴다. 거기 보면은 내산이 달하기 전에 근원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라고 나왔지. 그러니까 1번이겠지. 2번 물의 성질은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므로 물이 땅이나 강이나 바다로 흐르는 상황 이치를 거스른 거냐? 아니고 성인이 사회와 비교를 만든 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조화가 중요하다라는 건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근원에 대한 언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사계 비계 얘기가 나온 거야. 4번 방울방울 맺힌 물 호우하고 편이 넓은 물은 근원을 달리한다? 쉣. 맑은 근원에서 비롯하였더라도 물줄기가 나눠져 더러운 곳에 흘러나게 된 물은 다시 맑아질 수 없다고 여기냐? 딱 봐도 씨발 다 존나 극단적인데 이거 그냥 문제만 봐도 그냥 답 1번이겠다 이거. 넘어가고 26번 이건 꽁으로 주는 거다. 5번 이는 하루아침에 성공과 지기를 만나 그 도를 천하게 행하게 한다면 이 어찌 물과 다르겠는가? 다르지 않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성군을 만나는 상황을 위정자가 본질을 통찰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비치면서도 어찌 물과 다르겠는가란 말을 통해 헛되다는 인식이냐? 아니 그렇게 되면 참 좋은 거라고 말하는 거지. 이거는 헛되다는 게 아니고. 넘어갈게. 조졌어 지금. 푸른 기차는 이거 설명하기 힘들다. 그 검정치마 감성을 좀 알면 이거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나는 평범하게 살고 싶지만 그게 잘 안 돼. 남들 평범하게 남들 즐기는 거 즐기고 남들 먹는 거 먹고 적당히 돈 벌고 이런 삶을 살 수도 있겠지. 약간 근데 난 특별한 인간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참 어렵다. 뭐 이런 얘기하는 작품이거든. 이거는 이해 못한 친구들 그냥 이해 못해도 됩니다. 넘어가고 이거 대학생 되면 알 수 있으니까 그 방바닥 그 베개 머리 대고 누우면 바로 자는 놈들은 이거 평생 이해 못해. 이거 맨날 새벽 2시 3시 돼도 잠 못 자는 친구들이나 알 수 있는 감성이라서 이 새벽 3시 감성을 느껴본 적 없는 인간은 이런 작품 읽지 말고 개인적으로는 임계탄은 좀 봐야 될 것 같긴 하거든. 근데 못 봐. 좋댔어 지금. 이것만 언급할게. 너네 고전시가 준 것 중에서 나는 개인적으로 이거 좀 출제될 여지가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해. 작년 간민가랑 비슷한 느낌이야 이거. 임계탄은 뭐 제목 이상한데 무슨 그 잇몸 치료제 같은 거 아니고 이거는 미안합니다. 임자년과 개축년에 우리 고전에서 탄 나온 뭔데?
탄식한다는 뜻이다. 제목만 봐도 지금 시대 현실에 대한 탄식과 한탄을 보여준 작품이라는 거. 요거 수특에 나왔던 거지. 갈래복합에 들어있는 건데 요게 1700년대거든. 이 1700년대가 그 지구과학의 관점에서 볼 때 내가 알기로 소빙하기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1700년대에 그 뭐 가뭄이니 뭐니 천재지변 같은 거 많이 나가지고 이 시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700년대에 막 그 흉년이 존나 심해가지고 막 사람 잡아먹고 막 그랬었다고 해.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조선 후기다 보니까 세금 같은 건 존나게 몰려가지고 막 죽는 사람들 되게 많았었고, 니네 1700년대가 아마 유럽 같은 경우도 그럴걸? 이거 지구과학 시간에 배우냐? 1700년대 소빙하기였던 거? 구석에 나와 있어? 아주 지구과학 공부 열심히 하는구만. 그래가지고 이 시기가 전 세계적으로 그 사람들이 좀 많이 죽었던 시기야. 그 아일랜드 대기근 아냐? 감자 처먹다가 그 아일랜드 애들 그 막 그 감자 농사 안 돼서 막 그 막 다 굶어 죽고 그게 다 이 시기의 일인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거 얘기하는 거다. 요것만 딱 이거 또 오늘 또 올라올 것 같아. 자, 읽어본다. 4월 남풍에 보리 농사 믿었더니, 이거 지금 보리 농사 뭔지 알지? 보리를 이제 봄에 수확하는 거야. 그래서 4월 남풍에 보리가 잘 수확될 거라고 믿었는데 황모, 벌레 말하는 거지. 몹쓸 병이라 일시에 두루 퍼지니 무상하다 시절이야. 보리 흉년 또 만났다. 결국 보리 농사 실패했다는 뜻. 수익심 화익혈을 과연이다. 성인의 교훈이여. 수익심 화익혈, 백성들 고통 커지면 마음을 얻을 수 없는 거. 역시 맹자님 말씀이 맞지. 인명이 철석인들 이러고 보존하랴. 사람 목숨이 철과 돌 같은 이런들 보존하랴. 이런 것들 서리법이지. 암만 사람 목숨이 단단해도 이런 상황에서 못 살아남는다는 뜻이야. 문노락 관인들아, 관리들 말한다. 이때가 어느 때냐? 조세, 황곡 모두 받고 밀린 세금까지 걷는구나 탄식하고 있지. 조세랑 황곡이랑 세금이랑 다 백성들한테 뜯어먹는 거라고. 아무리 식년이들 새로운 호적은 무슨 일인고? 식년이라고 하는 건 그 인구 조사하는 거 말하는 거거든. 호적 정리하는 건데 새로운 호적은 뭔 소리냐? 가소로다, 즉금수다, 한몰조로, 방시로다. 이건 지금 뭐 거기 주석 달려 있는데 호적이 적힌 놈들 다 죽었다는 거야. 애들 새끼들 뭐 다 죽었는데 지금 이거 조사해서 뭐 하냐는 거지. 도탄에 빠진 백성 어느 겨를에 눈을 뜰고. 도탄이란 말 구렁텅이란 뜻이거든. 백성들 참 구렁텅이에 어떻게 했냐. 실 같은 이 목숨이 즐김도 즐길시고 굶고 먹고 그리저리 천행 하늘의 도움으로 살아난들 부모 동생 어디 가고 요절한 자식 더우 젊다. 겨우 살아나봤자 이미 가족들 다 죽었다고. 그러고 눈에는 피가 나고 가슴에는 불이 난다. 끝이 없다 통곡이여 도처에 참혹하다. 1700년대 그래서 실제로 막 그 대기근이 일어나가지고 막 사람들 막 죽고 막 난리 났었어. 그리고 밑에 살림살이 약한 것을 그리저리 탕진하고 가는 유민 오는 유민 저 아니 피난인가. 유민이라는 건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유민이라고 하지. 타도 각관 먼 길밖에 이고지고 흘렀고야. 타도 각관이라는 건 타도 다른 지역, 각관은 행정구역 말하는 거고 먼 길밖에 이고지고란 말 나왔는데 이거 뭐야? 이고 머리 이고 지고 등에 지고 애들이 떠돌아다니는 걸 말하는 거다. 동서남북 갈림길에 의지 없는 저 유민아 청자 나왔네. 부르고 있다. 풍설조차 무릅쓰고 바람과 눈조차 무릅쓰고 어디로 향하는가? 바람자는 양지언덕 밑을 제 집같이 반기는 곳. 여기서 바람이 잔잔한 양지언덕 밑을 제 집같이 반긴다는 건 이 새끼들 집 없으니까 바람만 안 불고 햇볕만 있어도 존나 뭐 뜨끈뜨끈하다고 좋아한다는 거지. 그만큼 참혹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 쉬는 듯이 앉았다가 잠자듯이 죽어지네. 그러니까 하다가 칵 하면서 죽었다는 거지. 그럼 미안. 물에 빠진 저 사람은 구런의 충절인가. 뇌에 죽은 저 사람은 이제의 충절인가. 구런이랑 이제는 고사 인용하는 건데 중국에서 물에서 죽고 산에서 죽은 놈들 얘기하면서 다 그런 식으로 쟤네들도 죽었다는 얘기야. 길가 구렁텅이에 쌓인 주검이 무주고혼 할일없다. 일제 살점은 까마귀 때 쪼는 바요. 사지해골은 묻 개가 다투는 바라. 그러니까 까마귀랑 개가 인간 죽은 뼈다귀 이제 열심히 먹는다는 뜻이고, 보기도 애처롭다. 저 지경을 누가 면할꼬. 면할 놈 있다 없다? 없다. 서리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인기타는 일단 나온 부분만 간단하게 읽어봤는데 1700년대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대기근 일어나서 사람들 죽고 조선에서 막 인육 먹었다는 보고도 올라오고 그런 시절이라고.
그런 시절의 그 참혹한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묘사한 작품이라는 거. 그 정도 알고 있으면 작품 나왔을 때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요거는 고전시가 정리집에 나와 있는 거 좀 정리 좀 해놔라. 개인적으로는 고전시가에서 나올 가능성을 볼 때 5손가락 안에 드는 작품이라고 생각은 드니까.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봐놓고 오늘 집에 가서는 뭐 늘 얘기하지만 복기를 해봐. 틀린 거 다시 보는 것도 좋고, 오늘 많이는 못 봤는데 아까 같이 읽었던 지문 있잖아. 개인적으로 법지문, 가나지문은 다시 좀 읽어봤으면 해. 내가 아까 포인트가 되는 부분 중에 놓친 것들 뭐 있는지 한번 쭉 보면서 그것만 복기해봐도 오늘 한 개는 건지고 갈 것 같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너네들 모의고사 풀 때 내가 어떤 부분에 좀 신경 쓰면서 풀어야 되는지도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었으니까 그것도 조금 신경을 써보자고. 알겠니? 오늘 고생했고 여기까지 할게.